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사무실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꺼지지 않는 형광등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했다. 강지훈 경위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모니터를 응시하는 시선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화면 속에는 태상그룹 최민환 회장의 사진과 함께 그의 제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온갖 데이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특수수사과의 에이스로 통했다. 경찰 내에서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한 번 문사건은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과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유명했다.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를 얕보던 동료들도 수많은 거물급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그녀의 능력을 목격한 후에는 경외심을 담아 대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상대는 차원이 달랐다. 최민아는 단순한 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정계와 재계, 심지어 법조계까지 거미줄처럼 인맥을 뻗어놓고 대한민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 지우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다시 한번 태상그룹의 자금 흐름도를 훑어보았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묘한 자금 세탁, 주가 조작, 불법 비자금 조성.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최민환의 꼬리를 잡기 직전에 이르면 언제나 그랬듯 누군가가 대신 꼬리를 잘랐고 법망은 언제나 그를 교묘하게 비켜갔다. 이번 수사는 그녀의 경찰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도박이었다.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팀장님, 이제 그만 퇴근하시죠. 이러다 쓰러지시겠습니다. 부하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지우는 그제야 굳어있던 목을 돌리며 짧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거의 다 왔어. 이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돼. 자네 먼저 퇴근하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부하 직원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홀로 남은 지우는 텅 빈 사무실의 정막 속에서 다시 한번 수사 자료에 집중했다. 최민환이 가장 신이 많은 재무이사 박성진. 그가 바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박성진의 개인 계좌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거액의 자금 이동 내역. 이것이 태상그룹의 비자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일 아침 박성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그의 입을 열게 만든다면 길고 길었던 이 싸움도 끝낼 수 있을 터였다. 지우는 승리를 예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세찬 빗줄기가 도시의 소음을 삼키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지우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몰고 익숙한 퇴근길에 올랐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흐릿한 시야를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비는 도시의 불빛을 온통 번지게 만들었다. 라디오에서는 심야의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내일의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성진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최민환 측의 방역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백미러를 통해 무심코 뒤를 확인하던 지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조금 전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던 검은색 대형 세단.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녀가 일부러 차선을 2번이나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는 마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뒤를 쫓고 있었다. 경찰로서의 예리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핸들을 고쳐 잡았다. 상대는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지우는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로 방향을 틀었다. 만약 상대가 정말로 자신을 노린 것이라면 이곳에서 정체를 드러낼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속도를 높이자 뒤따르던 차도 망설임 없이 속도를 올렸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최민환의 사람들이었다. 내일 있을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가 벌써 새어나간 것인가. 지우는 혀를 차며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았다.
빗길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아찔한 굉음을 냈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차체를 제어하며 질주했다. 하지만 적들은 그녀보다 한 수 위였다. 한적한 다리 위로 진입하는 순간 정면에서 나타난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다. 동시에 뒤따르던 차가 그녀의 차우미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지훈의 차는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시야를 가렸고 지훈은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마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앞뒤의 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는 둥이들이 들려 있었다. 지훈은 재빨리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그녀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울렸다. 남자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에는 법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목적을 달성하려는 냉혹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차문을 박차고 나와 가드레일의 등을 기댄 채 총구를 겨눴다.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순순히 잡힐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무의미했다. 한 남자가 옆에서 달려들었고 지훈은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하는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남자는 교묘하게 몸을 피하며 그녀의 팔을 쳐냈다.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절망적인 소리를 냈다. 순식간에 남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경찰학교에서 배운 유도 기술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한 명의 팔을 꺾고 다른 한 명의 복부를 걷어찼지만 수적 열세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결국 뒤에서 날아온 둔탁한 가격에 옆구리를 맞고 숨을 헉 내뱉으며 쓰러졌다. 엄청난 고통이 온몸을 휩쌌다. 남자들은 쓰러진 그녀를 거칠게 제압했고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지훈은 저항을 멈추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이내 누군가 내리친 강한 충격에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어갔다. 더머수 잃어갔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남자들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비에 젖은 차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는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강경이.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는 비싼 법이지.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경찰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쏟아지는 폭우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는 무력하게 짓밟혔다. 지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머리를 쪼개는 듯한 극심한 두통과 온몸을 옥죄는 밧줄의 거친 감촉이었다. 주변은 온통 축축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로 드러난 곳은 낡고 버려진 창고 안이었다. 그녀는 튼튼한 쇠기둥에 몸이 묶인 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창고 지붕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며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빠르게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창고 안에는 자신을 납치한 남자들 대여섯 명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카드놀이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시시덕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기적으로 그녀를 향했다. 지훈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야. 그 상황에서 둘이나 병신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독사라고 불리지. 근데 이제 독이빨 다 빠진 신세 아닌가.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묶인 밧줄을 최대한 내삼애타게 움직이며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틈을 찾아보려 했지만 매듭은 전문가의 솜씨인 듯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어디쯤일까?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때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지훈이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보았던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납치범들의 리더인 듯했다. 그가 들어서자 시끄럽던 창고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남자는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눈빛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강지훈 경이 잠은 좀 잤나?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낀 것처럼 불쾌했다. 지훈은 그를 노려보며 대답 대신 침을 뱉었다. 남자는 피하지 않고 얼굴에 묻은 침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피식 웃었다. 아직도 기운이 넘치는군. 좋아, 난 그런 게 마음에 들어. 하지만 그 기운도 곧 사라지게 될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 네가 가진 모든 수사 자료의 원본과 백업 파일이 어디 있는지 불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하시더군. 어때, 간단한 거래지.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최민환에게 전해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내 놈들도 곧 그렇게 될 테니까.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지훈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지훈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 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입만 살았군. 좋아,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해봐야겠지. 남자는 부하에게서 날카로운 칼을 건네받아 지훈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차가운 칼날이 그녀의 뺨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이 예쁜 얼굴에 상처가 나는 건 원치 않을 텐데. 마지막 기회다. 자료는 어디에 있지? 남자의 협박에도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꺾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입을 다물고 있자 남자는 인내심을 이르른 듯 칼을 든 손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 바깥에서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여러 명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창고 안에 있던 모두가 놀라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다. 리더인 남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뭐야, 밖에 무슨 일이야? 부하 중 한 명이 상황을 파악하러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문을 열기도 전에 안으로 튕겨져 들어와 바닥에 쓰러졌다. 육중한 철문이 찌그러진 채 활짝 열렸고 그곳에는 비에 젖은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저승사자들의 강림과도 같았다. 그들 뒤로는 이미 기습을 당해 쓰러진 납치범들의 모습이 보였다. 납치범들은 당황하며 황급히 무기를 집어들었다. 누구냐 너희들은? 리더가 소리쳤지만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대답 없이 묵묵히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젊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평범한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다른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강렬했다. 그의 눈은 밤의 강물처럼 깊고 차가웠으며 그 시선은 곧장 묶여있는 지훈을 향했다. 납치범들의 리더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칼을 든 채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는 사라지고 야수와 같은 경계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빗소리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특수부대원처럼 신속하고 절도 있었지만 그들에게서는 군인의 규율이 아닌 어둠 속에서 살아온 자들의 무자비함이 느껴졌다. 혼란은 짧고 격렬했다. 납치범들이 미처 제대로 된 방역을 하기도 전에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이미 그들의 코앞까지 파고들었다. 쇠파이프와 칼이 허공을 갈랐지만 그들의 공격은 번번이 허무하게 빗나갔다. 반면 검은 양복 사내들의 공격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주먹과 발, 그리고 때로는 짧은 단검을 이용해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창고 안을 채웠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학살극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수많은 범죄 현장을 목격했고 경찰로서 겪을 수 있는 온갖 폭력적인 상황에 단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마치 늑대 무리가 양떼를 사냥하듯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납치범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냉정하고 침착할 뿐이었다. 지우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지 머리를 굴렸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도 군인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싸움에 직접 끼어들지 않고 마치 지휘자처럼 조용히 서서 전체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창고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납치범들의 리더는 부하들이 순식간에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며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를 지르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를 인질로 삼으려는 속셈이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리겠다. 하지만 그의 칼이 지훈의 목에 닿기도 전에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그림자처럼 나타난 후드티의 남자였다. 남자는 언제 움직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리더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상대는 내가 아니었나. 나지막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리더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남자는 너무나도 손쉽게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우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리더의 손목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리더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을 무시한 채 남자는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갔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지? 남자의 질문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답을 원하는 순수한 압박감만이 존재했다. 리더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애써 입을 다물었다. 말, 못해.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리더의 복부를 향해 무릎을 강하게 꽂아 넣었다. 단 한 번의 공격이었지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리더는 숨 막히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다 이내 잠잠해졌다. 남자는 쓰러진 리더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내려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지훈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몇 분도 차이되지 않아 창고 안을 가득 채웠던 납치범들은 모두 의식을 잃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침묵이었다. 남자는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훈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구원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포식자인가? 지훈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는 경찰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를 노려보았다. 남자는 그녀의 그런 눈빛이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 한쪽을 미세하게 올렸다. 그는 몸을 숙여 지훈을 묶고 있던 밧줄을 나이프로 단숨에 끊어버렸다. 밧줄이 풀리자 억압되었던 몸에 피가 돌면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지훈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기둥에 기댄 채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부상당한 옆구리의 통증과 출혈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비틀거리다 다시 주저앉을 뻔했다. 그 순간 남자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의 손길이 닿은 어깨를 통해 예상치 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그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잠시 지탱해주다가 이내 손을 놓았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목적을 위한 과정의 일부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지우는 그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스스로의 힘으로 벽에 기댔다. 누구시죠?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힘을 주어 물었다. 경찰로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정보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상태를 살필 뿐이었다. 이마에 상처 터진 입술, 그리고 옆구리의 부상.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옆구리에 머물렀다. 병원에 가야겠군.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건넨 말이었다. 목적을 알 수 없는 감정이 배제된 사실 전달이었다.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요. 당신들은 누구고 목적이 뭐죠? 최민환과 무슨 관계입니까? 지우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한 이유가 단순한 선의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 거대한 폭력의 배후에는 분명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터였다. 남자는 그녀의 집요함에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질문이 많군. 지금은 그 질문에 답해줄 생각이 없어. 살고 싶으면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은 협박이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지우는 분했지만 현재 자신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곳에서 그와 맞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일단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엿보기로 결정했다. 살아남아야 복수를 하든 정의를 실현하든 할 수 있었다. 지훈이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부하 중 한 명에게 고갯짓을 했다. 부하는 즉시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훈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남자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창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지훈은 부하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창고를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다시 그들을 맞았다. 창고 밖에는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남자는 가장 앞에 있는 차의 뒷문을 열고 지훈을 향해 턱짓을 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부상당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남자도 그녀의 옆자리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쓰러진 납치범들을 차 안으로 옮기거나 현장의 흔적을 지우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일처리 방식은 너무나도 전문적이어서 내일 아침이 되면 이곳에서 끔찍한 혈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았다. 지우는 이들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섬뜩함을 느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지우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이 차 안에서 다시 한번 옆자리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한 폭의 그림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풍기는 위험한 아우라는 현실 그 자체였다. 지우는 자신을 구해준 이 미스터리한 남자가 어쩌면 최민환보다 더 위험하고 거대한 어둠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지우는 밀려오는 피로와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다시 한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지훈이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를 감싼 것은 거친 밧줄이나 차가운 쇠기둥이 아니었다. 대신 부드러운 실크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다. 천천히 눈을 뜨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병실의 흰색 천장이 아닌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의 침실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옆구리에서 전해져 오는 찌르는 듯한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상처 부위는 깨끗하게 소독되고 붕대가 감겨 있었다. 입고 있던 옷은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원래의 옷 대신 편안한 실크 가운으로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치료하고 옷까지 갈아입힌 것이다. 지우는 경찰로서의 경계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주변을 살폈다. 방 안에는 자신 외에 아무도 없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들은 하나같이 최고급품이었고
모든 것이 지나치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오히려 위화감을 주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발소리를 죽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은 특수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맨몸으로 부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곳은 감옥은 아니었지만 명백한 감시 아래에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총과 신분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혀를 찼다. 무기도 신분을 증명할 수단도 없이 적의 심장부로 보이는 곳에 고립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포기하지 않고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 묵직한 탁상 스탠드나 날카로운 필기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때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우는 재빨리 문 옆의 벽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안으로 들어온 것은 어젯밤 창고에서 그녀를 구해준 그 남자 권태석이었다. 그는 샤워를 막 마친 듯 편안한 실내복 차림에 머리카락에서는 희미하게 물기가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의료용품이 담긴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다. 그는 지훈이 침대에 없는 것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듯 그저 방 안을 한번 쓱 훑어볼 뿐이었다. 거기 있는 거 다 압니다. 경계하는 건 좋지만 상처가 덧날 수 있으니 무리한 움직임은 삼가는 게 좋을 겁니다. 강지훈 경위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배제된 채 차분했다. 지훈은 자신의 이름과 직급을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벽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자세로 그의 앞에 섰다. 당신 정체가 뭐지? 내 정보를 어떻게 아는 거지? 여기가 어디야? 뭐 어디에? 저희의 얘기다. 태석은 그녀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질문이 많다는 건 아직 기운이 있다는 뜻이니 다행이군요. 우선 상처부터 다시 봅시다.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 응급처치는 할 줄 압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그녀는 경계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질문에 대답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어떤 행동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녀의 단호한 태도의 태석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날카로웠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기는 내 집입니다. 당신의 정보는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내 정체. 글쎄, 그걸 알게 되면 당신이 꽤나 곤란해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과 함께 위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야. 당신이 누구든 무슨 짓을 했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날 불법으로 감금한 죄가 추가됐을 뿐이지. 그녀의 말에 태석은 처음으로 희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진한 말을 듣는 어른의 냉소적인 웃음에 가까웠다. 법이라. 당신이 믿는 그 법이 당신을 지켜주었습니까? 최민환 같은 괴물 앞에서 그 법은 얼마나 무력했는지 어젯밤 직접 체험하지 않았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던 법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했고 결국 그녀를 지켜준 것은 법이 아닌 눈앞의 이 정체불명의 남자였다.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평정심을 되찾았다. 당신이 최민환을 안다는 건 당신 역시 그쪽 세계의 사람이라는 뜻이겠지. 목적이 뭐야? 최민환과 영역 다툼이라도 하는 건가? 그래서 그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나를 이용하려는 거고. 그녀는 예리하게 핵심을 찔렀다. 태석은 그녀의 통찰력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용하려는 건 맞아 아니야. 하지만 영역 다툼 같은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야.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최민아는 선을 넘었어. 그는 돈과 권력에 미쳐서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규칙과 균형을 모두 깨뜨리고 있지. 그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이제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 그건 이쪽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지우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범죄자들 사이의 규칙과 균형이라니 어불성설이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규칙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 모두 사회의 암적인 존재일 뿐이야. 최민환이든 당신이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태석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가라앉았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때로는 독을 잡기 위해 더 강한 독이 필요한 법이야. 당신 혼자서는 절대 최민환을 무너뜨릴 수 없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는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다. 내 이름은 권태석. 사람들은 나를 흥룡 헤이롱의 주인이라고 부르더군. 흥룡.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했다. 흥룡은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최대 범죄 조직이었다. 마약 도박, 불법 대부업 등 손대지 않는 사업이 없었지만 그 실체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특히 조직의 수장은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전설적인 존재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 전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말도 안 돼. 당신이 흥룡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제야 맞춰지는 듯했다. 어젯밤 그 압도적인 무력, 일사불란한 조직력, 그리고 최민환의 수하들을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잔혹함까지. 모든 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경찰로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소탕에 저해당해야 할 거대 악의 수장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태석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켜보며 말을 계속했다. 이제 알겠나, 강경희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최민환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어. 최민환은 내 구역을 침범했고 내 사람들을 건드렸어. 그리고 당신을 납치하라고 지시했지. 내가 당신을 구한 건 우연이 아니야. 당신이 최민환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당신은 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니까.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지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범죄자와 손을 잡고 또 다른 범죄자를 잡는다는 것은 그녀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지? 경찰인 나와 범죄 조직의 수구애가 손이라도 잡으란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태석은 그런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에는 지훈도 피하지 않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나는 당신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최민환을 공격할 거야. 다만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거지. 일종의 전략적 제휴라고 해두지. 당신이 가진 합법적인 수사권과 정보력, 그리고 내가 가진 어둠 속의 힘이 합쳐진다면 최민환이라는 거대한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어.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이대로 혼자 싸우다 개죽음을 당하든가 아니면 잠시 악마와 손을 잡고 더 큰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버리든가.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유혹적이면서 동시에 위험했다.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의 이성은 이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최민환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조금 더러워지는 것쯤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권태석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목숨뿐만 아니라 그녀가 평생 지켜온 정의의 개념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시험을 던지고 있었다. 권태석의 제안은 지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독처럼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의 이성과 신념을 잠식해 들어갔다. 며칠 동안 그녀는 그의 펜트하우스에 머물렀다. 그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황금 세장이었다. 최고급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되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도시의 풍경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권태석은 그녀를 강제로 가두지는 않았지만 그녀 역시 섣불리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민환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지금 세상은 그녀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였다. 그녀는 끝없는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한쪽에서는 경찰로서의 자존심과 정의가 그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범죄자와의 결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냉혹한 현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민환이라는 거대한 악 앞에서 그녀는 얼마나 무력했는가. 동료들의 희생과 자신의 목숨을 건 노력이 한순간에 짓밟혔던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최민환에게 고통받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터였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법과 원칙만을 고수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일까? 어쩌면 때로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려서는 안 되는 순간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며칠간의 고뇌 끝에 지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권태석에게 다가갔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처럼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위압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권태석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녀가 그런 결정을 내릴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현명한 선택이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우는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건 당신과 나의 대등한 거래이지 내가 당신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야.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지.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권태석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그는 몸을 소파 깊숙이 기대며 팔짱을 꼈다. 말해보시지. 당신의 조건이라는 걸. 그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과도 같았다. 지우는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원칙들을 하나씩 명확하게 제시하기 시작했다. 첫째, 우리의 목표는 최민환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야. 당신의 방식대로 그를 제거하거나 사적인 복수를 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정에 제출될 거야. 둘째, 불필요한 살생은 금지야. 당신의 부하들이 움직일 때 무력 사용은 최소한으로 해야 해. 특히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인의 피해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우리의 협력은 끝이야. 그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 보이며 자신의 조건을 강조했다. 셋째,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해야 해. 도해야 해. 당신이 얻은 정보든 내가 얻은 정보든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신뢰 없는 동맹은 모래성과 같으니까. 물론 경찰 내부의 기밀 정보까지 다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수사와 관련된 핵심 정보는 예외 없어. 마지막으로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당신과 당신의 조직 흥룡 역시 내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 나는 악을 잡기 위해 잠시 당신과 손을 잡는 것뿐이지 당신의 죄를 덮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녀의 말은 이 위험한 동맹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쐐기와도 같았다. 그녀는 경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조건들을 모두 들은 권태석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우는 초조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예상외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강지훈 경이 당신 정말 재밌는 여자로군. 호랑이 굴에 잡혀와서 호랑이에게 내려 규칙을 제시하다니 그 배짱 하나는 마음에 들어. 그의 웃음은 곧 잦아들었고 그의 눈빛은 다시 진지하게 변했다. 좋아. 당신의 조건 모두 받아들이지. 그의 대답은 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순순했다.
정말인가? 그녀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되물었다. 권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어차피 내 목표도 최민환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지 단순히 그의 목숨을 뺏는 게 아니니까. 죽음은 그에게 너무나 관대한 처벌이야. 그리고 당신이 말한 마지막 조건. 그래, 모든 것이 끝나면 나를 잡으러 와도 좋아. 만약 그때까지 당신이 살아남고 나를 잡을 능력이 된다면 말이지. 그의 마지막 말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경찰과 범죄 조직 수장 사이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연대가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지우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가 솟아오르는 것도 느꼈다.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권태석은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로 서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 그녀 앞에 테이블에 던졌다. 이건 우리의 첫 번째 공동 작업을 위한 선물이야. 지훈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약도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최민환의 오른팔이자 태상그룹의 재무이사인 박성진이었다. 그리고 약도는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의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그려놓은 것이었다. 박성진은 매주 금요일 밤 저 룸살롱의 부부 VIP 룸에서 비밀 장부를 정리해 경찰이 아무리 압수수색을 해도 찾지 못했던 태상그룹의 진짜 비자금 장부지. 그가 가장 경계심을 푸는 유일한 시간과 장소야. 권태석의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경찰의 정보망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정보였다. 이것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최민환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지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정보는 어떻게... 그녀가 묻자 권태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어둠의 세계에는 어디에나 눈과 귀가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이 정보가 사실이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결정해. 당신의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장부를 손에 넣을 수 있겠나? 그의 질문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영장 없이는 저곳을 덮칠 수 없었다. 그리고 저런 은밀한 장소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영장을 발부받기도 어려웠다. 결국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작전이 필요했다. 지우는 자신이 세운 원칙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동료들의 얼굴과 최민환의 비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계획이 필요해. 당신의 사람들과 내 지식이 결합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완벽한 계획이. 그녀의 말에 권태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위험한 동맹은 이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지우는 자신의 손에 들린 사진과 약도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희망의 증거이자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빛 속에서만 싸우는 경찰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을 사냥하기 위해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다. 금요일 밤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어지럽게 번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호화로운 룸살롱 시크릿 가든에는 VVIP들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요새처럼 도시의 소음 속에서 굳게 닫혀 있었다. 권태석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바로 오늘 밤 이 건물 어딘가에서 태상그룹의 재무이사 박성진이 제국의 검은 역사를 기록한 비밀 장부를 정리할 예정이었다. 지훈과 태석의 첫 번째 공동작전이 시작되는 밤이었다. 작전 회의는 태석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이루어졌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대신 최첨단 보안 장비와 도시 전체의 CCTV를 해킹할 수 있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곳이 범죄 조직의 소굴이라기보다는 첨단 기술을 갖춘 정보기관의 비밀 벙커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룸살롱의 내부 구조도와 경비 시스템 배치도를 보며 날카롭게 분석을 이어갔다. 경찰로서 쌓아온 그녀의 범죄 현장 분석 능력과 프로파일링 기술은 이 어둠의 세계에서도 빛을 발했다. 경비는 정문과 후문에 각각 4명씩, 그리고 내부 복도에 2인 1조로 3개 팀이 순찰하고 있어. 모두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이고
무선으로 실시간 통신을 유지해. CCTV는 총 32대, 사각지대는 거의 없어. 특히 박성진이 사용하는 VOVIP, 룸, 판도라로 가는 복도는 저구에선 감지기와 압력 센서까지 설치되어 있어. 정면 돌파는 불가능에 가까워. 지우는 막힘없이 상황을 브리핑했다. 그녀의 분석은 태석의 부하들이 며칠간 감시하며 얻은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다. 권태석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흥룡의 행동대장이자 그의 가장 충실한 신복인 우철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우철은 거대한 체구와 험상궂은 인상과는 달리 극도로 과묵하고 침착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이라는 외부인 그것도 경찰이 자신들의 작전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보스인 태석의 결정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다. 태석은 지훈의 분석이 끝나자 모니터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이 건물의 황의, 시스템, 설계도에 따르면 모든 층의 환풍구는 중앙 통제실을 거쳐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지. 크기도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고. 만약 우리가 중앙 통제실의 CCTV 시스템을 10분만 마비시킬 수 있다면 환풍구를 통해 판도라룸 바로 위까지 접근하는 게 가능해. 그의 목소리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그의 대담한 계획에 놀라면서도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CCTV를 마비시키는 건 해킹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그녀의 말에 태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령이 있으니까. 그는 이 작전을 위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해킹 침투, 교란 전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의 손짓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작전 계획은 두 사람의 지식이 결합되어 완벽하게 다듬어졌다.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지우는 룸살롱의 매니저로 위장하여 내부로 잠입 박성진에게 접근하여 그의 주의를 끄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력은 이 역할의 최적이었다. 그 사이 태석과 우철을 포함한 소수의 전개팀이 건물 뒤편의 사각지대를 통해 옥상으로 침투 환풍구를 이용해 VVIP 룸으로 잠입하여 장부를 빼내는 것이었다. 모든 과정은 단 15분 안에 끝나야 했다. 작전 당일 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짙은 화장과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검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날카로운 경찰로서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감추었다. 그녀는 시크릿 가든의 마담에게 미리 손을 써둔 태석의 도움으로 새로운 매니저 미아로서 자연스럽게 직원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다른 직원들도 그녀의 능숙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점차 경계를 풀었다. 밤 11시 박성진이 그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룸살롱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우는 마담의 지시에 따라 직접 그를 판도라 룸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안의 좁은 공간에서 지우는 박성진을 바로 앞에서 마주했다. 탐욕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며 지우는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이자의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묻어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비즈니스적인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오늘 밤 최고의 시간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박성진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얼굴인데 아주 마음에 드는군. 오늘 내 시중은 자네가 직접 들도록 하게. 그의 노골적인 요구에 지훈은 속이 뒤틀렸지만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영광입니다, 이사님. 룸에 도착하자 박성진은 경호원들을 문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그를 따라 들어가 최고급 양주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룸 내부를 스캔했다. 그녀의 눈에 천장 구석에 작은 환풍구 덮개가 들어왔다. 작전이 시작될 장소였다. 그녀의 귀 속에 숨겨진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서 태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5분 후 시작한다. 그의 시선을 최대한 오랫동안 잡아둬.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박성진에게 다가가 술을 따랐다. 그녀는 경찰학교 시절 신문 기술의 일환으로 배웠던 심리학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의 허영심을 자극하며
그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능숙하게 늘어놓았다.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지적인 대화술에 박성진은 금세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그 시간 건물 옥상에서는 비를 맞으며 태석과 그의 팀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들은 소음 하나 내지 않고 옥상 환풍구의 덮개를 열었다. 태석이 먼저 좁고 어두운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뒤를 우철과 다른 대원 한 명이 따랐다. 내부에서는 해커 유령이 노트북으로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CCTV 시스템 10초 후 마비된다. 이어폰을 통해 유령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룸 안에 있던 지우는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술병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박성진의 발 아래에 주저앉았다. 어머,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녀의 돌발 행동에 박성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동안 바로 그들의 머리 위 천장에서는 태석이 환풍구 덮개를 소리 없이 열고 있었다. CCTV 화면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며 멈추자 복도를 순찰하던 경비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중앙 통제실 응답하라. 그들이 무선으로 외쳤지만 통제실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미 통제실의 경비들은 태석의 다른 팀에 의해 조용히 제압된 후였다. 그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태석은 밧줄을 이용해 룸 안의 사각지대로 소리 없이 내려왔다. 박성진은 지훈에게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박성진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의 옆 소파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태석은 장부가 든 가방을 밧줄로 끌어올려 환풍구 밖에 우철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다. 철수한다. 태석의 짧은 명령과 함께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사님. 새로운 술을 가져다 드릴까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행동했다. 박성진은 자신의 가방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네, 내 가방이 어디 갔지? 그의 비명과 함께 룸살롱은 발칵 뒤집혔다. 경보음이 울리고 경비원들이 몰려들었지만 태석의 팀은 이미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간 후였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다른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현장을 벗어났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우는 태석이 건넨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태상그룹의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었다. 장부에는 최민환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자금 세탁의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최민환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기며 권태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지우는 그의 눈빛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자의 냉혹함이 아닌 목표를 달성한 리더의 날카로운 지성과 강렬한 의지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단순한 악이 아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태상그룹의 심장부 도시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타워, 최상층의 회장실은 분노로 인해 얼어붙을 듯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최민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인자한 미소 대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냉혹하고 잔인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성진 이사를 포함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었다. 그래서 결국 장부를 통째로 도둑 맞았다는 건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업체와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을 고용해서 지키던 것이 고작 유령 몇 마리에게 농락당했다는 말이야. 최민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장실 안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박성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여자, 강지훈 그 계집이 분명 한패였을 겁니다. 최민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성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그것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강지훈이 살아있다는 건 나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다. 내가 궁금한 건 그 여자가 아니야. 누가 그 여자를 돕고 있는 거지? 누가 감히 이 최민환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느냐? 이 말이다. 그의 질문에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 내부의 조력자 혹은 경쟁 조직.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최민아는 무능한 부하들을 향해 혀를 차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단순히 장부를 빼앗긴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던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을 도운 세력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의 철저한 감시망을 뚫고 그녀를 구출하고 시크릿 가든의 철통 보안을 유령처럼 뚫고 들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대담했다. 알아봐. 내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강지훈의 뒤에 누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 경찰 내부의 배신자인지 아니면 내 등 뒤에 칼을 꽂으려는 하이에나 무리인지 그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 그리고 그 쥐새끼들에게는 내가 직접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겠군. 최민환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사냥꾼은 사냥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 스스로 덫을 놓아 먹이를 유인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 그리고 경찰 내부의 부패한 인맥까지 동원하여 치밀하고도 거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며칠 후 권태석의 펜트하우스에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었다. 정보의 출처는 흥룡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경찰 내부의 정보원이었다. 정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된 신흥 조직이 최민환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대규모 무기를 밀거래할 것이라는 첩보였다. 거래 장소는 인천항에 버려진 제7부두 시간은 사흘 뒤 자정기였다. 그들이 거래할 무기 목록에는 자동소총과 폭발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지우는 정보를 전달받는 즉시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너무 완벽해. 시간, 장소, 거래 품목까지. 마치 우리더러 와서 덮치라고 광고하는 것 같잖아. 최민환이 장부를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이건 분명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야.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우철을 비롯한 흥룡의 간부들도 동의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권태석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거래 품목 리스트와 관련 조직들의 세례 속도를 말없이 응시하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함정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최민환이 이 정도 규모의 무기를 다른 조직의 손에 쥐어준다는 건 서울의 밤을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많은 내 부하들과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위험하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결단력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경찰로서 대규모 불법 무기 거래를 눈앞에 두고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작은 진실의 가능성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딜레마. 최민환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다. 지훈과 태석법을 지키려는 자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자 두 사람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진 것이다. 결국 격렬한 논의 끝에 그들은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좋아, 움직이자.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최민환이 파놓은 함정이라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플랜 B, 플랜 C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퇴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지훈에 주도해. 그들은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하며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석은 그녀의 신중함과 전략적인 사고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작전 당일 밤 인천항 제7부두는 짙은 안개와 음산한 바닷바람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무덤처럼 줄지어 서 있는 부두에는 불빛 하나 없이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지훈과 태석, 그리고 흥룡의 정예 요원들은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에 조용히 잠입했다. 지훈은 저격용 소총의 스코프를 통해 현장을 살폈고 태석의 부하들은 컨테이너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거래 현장을 포위했다. 자정이 되자 약속대로 두 척의 트럭이 부두 안으로 들어왔다. 한쪽에서는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거구의 남자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최민한의 수하로 보이는 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컨테이너 박스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박스 안에는 번쩍이는 총기들이 가득했다. 정보는 사실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가슴을 뚫을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야 덮쳐. 그녀가 무전을 통해 공격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이었다. 태석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제지했다. 기다려, 뭔가 이상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거래는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바로 그때였다. 부두 전체를 밝히는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면서 그들이 숨어있던 곳을 대낮처럼 밝혔다. 동시에 사방의 컨테이너 위로 중무장한 수십 명의 괴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최민한의 사설 용병들이었다. 권태석, 그리고 강지훈 경이 내 파티에 온 걸 환영하네. 어디선가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최민한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부두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군. 너희 같은 쥐새끼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대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부두 입구 쪽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몰려들었다. 함정이었다. 그것도 경찰까지 끌어들인 완벽한 함정.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흥룡의 조직원들은 최민한의 용병들과 경찰 양쪽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피하며 필사적으로 응전했다. 지우는 눈앞의 광경에 망연자실했다.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경찰 특공대 스와트였다. 그녀는 경찰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동료였던 이들의 총구 앞에서 거대 범죄 조직의 일원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다. 정체성의 혼란과 배신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저놈들은 경찰이 아니라 최민한의 개들입니다. 옆에서 우철이 그녀를 거칠게 잡아 끌며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기게 하며 소리쳤다. 그의 말대로였다. 경찰들은 용병들을 공격하지 않고 오직 흥룡 조직원들을 향해서만 사격을 집중하고 있었다. 최민한이 경찰 지휘부까지 매수했다는 끔찍한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법과 정의는 완전히 그의 장난감으로 전락해 있었다. 권태석은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움직였다. 제3컨테이너 구역 7시 방향으로 퇴로를 뚫는다. 엄호해.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화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사방이 포위된 상황에서 퇴로를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부하들이 하나둘씩 총에 맞아 쓰러져 나갔다. 피비린내가 안개와 뒤섞여 역겹게 코를 찔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이었다. 지우는 이가 부서져라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만든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자책했다. 그녀가 함정일 가능성을 더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아니, 애초에 범죄자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섬광탄을 꺼내 들었다. 내가 시선을 끌겠어 그 틈을 이용해 빠져나가. 그녀가 뛰쳐나가려는 순간 태석이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다. 미쳤어. 그건 자살 행위야. 그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그에게서 처음 보는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건 내 책임이기도 해. 당신 부하들을 더 이상 죽게 할 수는 없어. 그녀는 섬광탄의 핀을 뽑아던지고 경찰 병력이 집중된 곳으로 뛰쳐나가며 허공에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짧은 순간의 혼란을 틈타
태석은 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돌진했다. 인천항의 총격전은 악몽과도 같았다. 지독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귓가를 찢을 듯한 총성과 비명. 그날 밤의 기억은 강지훈의 뇌리에 깊은 흉터처럼 새겨졌다. 권태석의 극적인 판단과 희생 덕분에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흥룡의 정예 조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권태석 역시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지우는 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했다. 그들의 비밀 아지트 중 한 곳인 경기도 외곽의 낡은 정비소 지하 벙커는 무거운 침묵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생존자들은 말없이 자신과 동료들의 상처를 치료했고 공기 중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우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치료하는 의무병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엄청난 죄책감이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녀가 함정일 가능성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작전을 막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경찰이었다.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범죄 조직의 싸움에 깊숙이 개입했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그녀가 믿었던 정의는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손에는 동료 경찰이 아닌 범죄자들의 피가 묻어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벙커 반대편을 바라보았다. 권태석은 상의를 벗은 채 조직의 의무병에게 어깨에 총알을 빼내는 수술을 받고 있었다. 그는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악물고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수많은 칼자국과 총상이 흉터로 남아 그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부하들의 비통한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향해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는 왕이었다. 무리의 아픔과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고독한 왕이었다. 수술이 끝나고 지우는 절뚝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당신 부하들을 죽게 만든 건 나 때문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그녀의 사과에 권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지훈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이건 나의 전쟁이었고 나의 선택이었어. 내 부하들은 자신의 의지로 나를 따라 나섰고 싸우다 죽었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오직 나 권태석에게만 있어.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러니 더 이상 그딴 죄책감 따위로 나를 모욕하지 마. 그건 내 부하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야.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미묘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틀렸어. 이건 당신만의 전쟁이 아니야. 최민환이 노린 건 당신과 나 우리 둘 다였어. 그리고 그는 성공했지. 그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었어. 봐, 우리가 지금 어떤 꼴인지. 우리는 완벽하게 패배했어야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인천항에서의 실패는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연대가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지훈은 권태석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권태석은 지훈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의 불안한 동맹은 이대로 끝나는 듯 보였다. 최민환이 정확히 원하던 바였다. 그는 물리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들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벙커를 빠져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민환의 거대한 힘, 법의 무력함, 동료들의 배신, 그리고 권태석과 그의 부하들의 죽음.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경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녀가 돌아간다 해도 부패한 경찰 조직은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최민아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터였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싸우는 것.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인 채로는 괴물과 싸워 이길 수 없었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흔들리지 않기로. 그녀는 자신이 지켜왔던 모든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기로 마음먹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도 감수해야만 했다. 이것은 타락이 아니었다. 생존과 복수를 위한, 그리고 더 큰 정의를 위한 그녀만의 선택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더 이상 흔들리는 경찰 강지우는 없었다. 오직 최민환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직진하는 사냥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생존자들 앞에 섰다.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권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민환에게 복수하고 싶겠지. 당신들의 형제와 동료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덤벼들어서는 또다시 패배할 뿐이야. 우리에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더 대담하고, 더 무자비하고, 더 완벽한 계획이. 그녀의 말에 조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그들의 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우는 회의실의 지도를 펼쳤다. 그것은 태상그룹의 핵심 계열사들과 최민환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도표였다. 그녀는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분석했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권태석의 정보에 의존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작전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브레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최민환의 힘은 돈에서 나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려면 그의 돈줄부터 끊어야 해. 여기 태산건설이 관리하는 불법 비자금 세탁 창구. 그리고 여기 태산 유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 밀수 루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공격해서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거야.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과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경찰의 브리핑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을 이끄는 참모의 작전 지휘였다. 권태석은 팔짱을 낀 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는 그녀의 변화가 마음에 들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가 건너버린 강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의 계획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에게 전적인 신뢰와 지원을 약속했다. 좋아. 이제부터 작전 지휘는 강경히 당신이 맡도록 하지. 우리 흥룡의 모든 인력과 자원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 당신의 머리와 우리의 주먹이 합쳐진다면 이번에야말로 최민환의 숨통을 끊을 수 있겠지. 그의 선언에 모든 조직원들이 동의했다. 불신과 패배감으로 갈라졌던 그들의 연대는 역설적으로 최악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 되었다. 그녀가 걷게 될 길은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 굳게 담은 입술.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지윤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어둠과 손잡은 그림자만이 서 있었다. 최민환을 향한 방역은 마치 조용히 스며드는 독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지윤의 지휘 아래 흥룡은 더 이상 정면으로 부딪히는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최민환 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들, 즉 그의 돈줄과 권력의 기반이 되는 불법 사업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공격했다. 지훈의 예리한 분석력과 정보력은 흥룡의 무자비한 실행력과 결합하여 무서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첫 번째 목표는 태산건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었다. 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하루에도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을 세탁하던 이곳은 최민환의 중요한 자금줄 중 하나였다. 지훈은 내부 고발자와 접촉하여 도박장의 자금 이동 경로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리고 권태석의 부하들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그곳의 모든 현금과 장부를 손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최민환이 마주한 것은 텅 비어버린 금고와 패닉에 빠진 부하들의 보고뿐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태산 유통의 마약 밀수 루트를 겨냥했다. 지훈은 과거 경찰 시절의 수사 자료와 흥룡의 정보망을 결합하여 그들의 다음 밀수 거래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그들은 마약 거래 현장을 직접 덮치는 대신 경찰의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물론 제보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최민환의 경쟁 조직이 저지른 범죄처럼 보이도록 꾸며졌다. 결국 대규모 마약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된 것은 경쟁 조직의 하수인들이었고 최민환은 자신의 마약 루트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연이은 공격에 최민환은 경로했지만 상대의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공격은 언제나 그에 의해 예상을 벗어난 곳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그 상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왕국에 불신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모든 작전의 중심에는 지훈과 태석이 있었다. 지하 벙커의 작전실에서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인천항에서의 참패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이전의 어색함과 불신 대신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기묘한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지훈은 태석의 냉혹함 뒤에 숨겨진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려는 강한 책임감과 고독을 보았고 태석은 지훈의 연약해 보이는 외면 속에 감춰진 강철 같은 의지와 뛰어난 지략에 감탄했다. 어느 늦은 밤 작전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지훈은 홀로 남아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 권태석이 커피 두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잠시 쉬면서 하는 게 어때? 그러다 쓰러지겠어. 그가 내민 커피 잔을 받아들며 지훈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이 마지막 조각만 맞추면 최민환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길이 보일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벙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커피의 온기가 퍼져나갔다. 태석이 먼저 침묵을 깼다. 후회하지 않나?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뭘 말이지? 이렇게까지 된 건 말이야. 당신은 원래 빛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나 같은 어둠 속의 인간들과 함께 더러운 일에 손을 담그고 있잖아. 모든 것이 끝나도 당신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으던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후회? 안 해. 아니 후회할 시간조차 없어.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과거의 강지훈은 죽었어. 지금의 나는
오직 최민환을 무너뜨린다는 목표만을 위해 존재할 뿐이야. 그리고 당신들이 없었다면 난 진작에 죽었을 목숨이야. 당신들은 내게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목표를 향해 등을 맞대고 싸우는 동료지.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석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지막 결전의 날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우는 마침내 최민환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태상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였다. 겉보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화려한 행사였지만 그 실상은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뇌물과 불법적인 거래를 주고받는 추악한 위선의 장이었다. 그리고 올해 파티에서는 최민환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었다. 만약 그 현장을 덮쳐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수만 있다면 그의 제국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결전의 날은 파티가 열리는 3일 후로 정해졌다. 벙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지우는 마지막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 파티가 열리는 태산타워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요새나 다름없어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야. 우리는 2개의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침투한다. 그녀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태석 씨가 이끄는 공격팀은 파티의 소란을 틈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 최민환의 사설 용병들을 제압하고 그의 도주로를 차단한다. 그동안 나와 소수의 지원팀은 외부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 건물의 중앙 통제 시스템을 해킹하고 파티장의 모든 스크린을 통해 최민환의 범죄 증거 영상을 송출할 거야. 우리의 목표는 그의 체포가 아니야.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만천에 벗겨내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야. 그것은 대담하고도 위험한 계획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권태석은 조직원들 앞에 섰다. 지난 전투에서 우리는 많은 형제들을 잃었다. 그들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마라. 이번 전투는 흥룡의 명예와 죽은 형제들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봐라. 알겠나? 그의 외침에 조직원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다. 패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복수를 향한 뜨거운 투지만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 작전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24시간.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증거 자료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권태석이었다. 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작은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지훈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최신형 방탄조끼와 소형 권총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만약을 위한 거야. 당신은 지휘관이지 전투원이 아니야. 절대로 무리하지 마. 그의 무뚝뚝한 말 속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총을 손에 쥐어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다. 당신도 꼭 살아남아야 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다. 불안결의,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연대감.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산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한 화려함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로 치장한 정재계의 거물들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파티의 휘장 뒤에서 이루어질 은밀한 거래와 검은 커넥션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선의 정점에는
제국의 황제처럼 최민한 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타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하 4층 주차장 화물용 엘리베이터 근처의 어둠 속에서 권태석과 흥룡의 공격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고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총과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주의를 끌고 최민환의 핵심 경호 인력들을 유인하여 제압하는 것이었다. 작전을 시작한다. 태석의 낮은 명령과 함께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거의 동시에 타워의 반대편 외벽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강지훈과 소수의 지원팀은 건물 외부의 통신 케이블 점검용 곤돌레 몸을 싣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건물의 중간층에 위치한 중앙 통제실이었다. 지훈은 허리에 안전장치를 단단히 묶고 귀에 꽂힌 이어폰을 통해 해커 유령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5초 후 해당 구역의 모든 열감지 센서와 동작 감지기를 끕니다. 3분 안에 진입해야 합니다, 보스. 유령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태석의 팀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지하층의 경비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신속하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최민환의 방어선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견고했다. 지하 2층으로 진입하는 순간 복도의 모든 방화 셔터가 내려오며 그들을 가두었고 사방에서 최민환의 사설 용병들이 총구를 겨눈 채 나타났다. 함정이었다. 최민환은 그들의 침투 경로를 예측하고 미리 덫을 놓았던 것이다. 젠장, 우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며 콘크리트 벽을 부수었다. 권태석은 냉정을 잃지 않고 외쳤다. 당황하지 마. A구역으로 화력을 집중해서 돌파구를 열어 그는 직접 선두에 서서 적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의 총알은 한 발의 낭비도 없이 정확하게 적들의 급소를 꿰뚫었다. 그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힘입어 흥룡의 조직원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섰다. 지하의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피와 화약 냄새로 가득한 지옥으로 변했다. 한편 지우는 중앙통제실 바로 앞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다. 최첨단 홍채 인식 및 정맥 인증 시스템이 설치된 두꺼운 강철 문이었다. 유령이 필사적으로 해킹을 시도했지만 그 보안 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독립형 시스템이라 원격으로 뚫는 것이 불가능했다. 안 되겠어요, 보스. 물리적으로 직접 파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령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시간이 없었다. 태석의 팀이 버텨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함께 온 부하에게서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를 건네받았다. 내가 문을 여는 동안 뒤를 부탁해. 그녀는 보호안경을 쓰고 굉음을 내는 절단기로 강철 문을 지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불꽃과 쇠 냄새가 복도에 퍼져나갔다. 언제 경비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전투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태석의 팀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괴물 같은 전투력으로 버텨냈지만 부상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우철은 팔에 총을 맞았고 태석 역시 옆구리에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태석의 이어폰으로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5분만 더 버텨줘. 거의 다 됐어. 그 목소리는 태석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단검 2자루를 뽑아들고 총알이 빗발치는 복도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통제실의 문이 열렸다. 지우는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마자 제압당한 경비원들을 뒤로하고 거대한 메인 컴퓨터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꽂고 유령에게 시스템 제어권을 넘겼다. 됐어요. 지금부터 모든 스크린은 내 겁니다. 유령의 환호성과 함께 지우는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다. 그녀의 노트북에 담겨있던
최민환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영상 파일이 태산타워의 모든 스크린으로 송출되기 시작했다. 그랜드 볼룸에서는 축하 공연이 한창이었다. 최민환은 무대 중앙에서 정계의 거물과 악수를 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티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과 하객들의 휴대폰 화면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더니 낯선 영상으로 바뀌었다. 영상의 시작은 태산건설의 비밀 장부였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장부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상은 계속해서 최민환이 마약 밀수를 지시하는 음성 파일, 경쟁자를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비밀 통화 녹취, 그리고 강지훈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던 계획까지 그의 모든 죄악을 하나씩 폭로했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출구로 몰려들었다. 무대 중앙에 서 있던 최민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인자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이게 무슨 경비는 다 어디 갔어? 당장 저 영상을 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충실한 경호원들은 이미 지하에서 태석의 팀과 혈투를 벌이고 있거나 통제 불능이 된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었다. 최민환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재빨리 무대 뒤의 비밀 통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펜트하우스로 직접 연결되는 오직 그만이 아는 비상 탈출로였다. 그가 통로의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는 순간 그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서 있는 권태석이었다.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회장님. 최민환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당신이 파놓은 쥐구멍으로 기어들어왔지. 태석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최민환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손목시계의 버튼을 누르자 통로의 천장에서 숨어있던 최정계 경호원 2명이 내려와 태석의 앞을 막아섰다. 동시에 최민환은 품속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태석을 겨눴다. 어리석은 놈, 결국 내 손에 죽게 될 운명이었군. 경호원들이 태석에게 달려드는 순간 통로의 반대편에서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정확하게 최민환의 손에 들린 총을 쳐서 날려버렸다.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권총을 든 채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녀는 최민환의 비상 탈출로까지 예측하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움직이지 마, 최민환. 넌 포위됐어. 최민환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경호원들은 지훈의 등장에 당황한 틈을 타 태석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이제 좁은 통로 안에는 3사람만이 남았다. 최민환은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 그는 지훈과 태석을 번갈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경찰과 조폭이라 정말 멋진 그림이군. 결국 너희 둘 다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는 날 이길 수 없었던 게야. 너희가 말하는 정의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나? 지훈은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그래, 당신 같은 괴물을 잡기 위해 내 손은 더러워졌어.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당신은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될 거야, 최민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바로 그때 권태석이 쓰러진 최민환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법의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엔 어둠의 심판이 시작될 거다. 감옥 안이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닐 테니 매일 밤 등 뒤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빛의 심판과 어둠의 복수. 최민환의 제국은 그렇게 2개의 다른 세계에서 온 2사람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산타워의 로비는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에 휩싸였다.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사람들과 상황을 파악하려 우왕좌왕하는 보안 요원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지우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최민환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던 제국의 황제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권태석과 그의 부하들은 약속대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애초에 빛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들처럼 자신들의 임무가 끝나자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남긴 것은 쓰러진 최민환의 용병들과 아직 화약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총격의 흔적뿐이었다. 지우는 그들이 사라진 어두운 복도를 잠시 바라보았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결코 잊을 수 없을 그들의 동맹은 이제 끝이 났다. 곧이어 경찰특공대와 강력계 형사들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현장을 지휘하던 지훈의 옛 동료는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손에 잡힌 최민환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경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훈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최민환을 그에게 인계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태상그룹 최민환 회장 각종 비리 및 살인교사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송 중에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최민환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 언론은 연일 태산 게이트를 대서특필했고 지훈이 확보한 증거 영상과 비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정재계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 최민환의 돈을 받고 그의 개가 되었던 수많은 정치인, 검찰, 경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법의 심판대에 섰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에 휩싸였고 그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린 강지우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영웅이 된 그녀의 현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녀를 향한 의심과 질시의 눈초리가 가득했다. 그녀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그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는지, 그녀의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녀는 수차례 감찰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그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내부 고발자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는 말로 모든 질문을 막아냈다. 그녀는 결코 권태석과 흥룡의 존재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목숨을 건 마지막 의리였다. 시간이 흘러 모든 폭풍이 잦아들고 도시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최민환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그가 쌓아올린 부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지우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례적인 특징과 함께 부패와의 전쟁을 전담하는 새로운 특수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어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 지우는 퇴근길에 차를 몰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녀가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즐겨 찾던 장소였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강바람을 맞으며 서 있을 때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권태석이었다. 그는 여전히 검은색 옷차림이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났지. 당신이 이겼어. 아니, 우리가 이겼어. 지훈이 그의 말을 정정했다. 그녀의 말에 태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럴지도. 당신 부하들은 괜찮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 죽어간 이들에 대한 부채감이 남아 있었다. 떠난 놈들은 명예롭게 갔고 남은 놈들은 더 강해졌어. 그게 우리의 방식이야. 그러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당신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군. 영웅이 된 기분은 어떤가?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영웅이라.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달라졌어.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믿는 방식도. 난 너무 많은 것을 받고 너무 많은 선을 넘었어.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그녀는 그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를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어때? 이제 최민환도 사라졌으니 서울의 밤은 완전히 당신 차지가 된 건가? 태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어둠의 세계에는 공백이란 없어. 하나의 왕이 사라지면 또 다른 늑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지.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그가 살아가는 세계의 냉혹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와 그녀가 살아가는 세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잠시 같은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지만 결국 각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지우는 몸을 돌려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우리의 약속 잊지 않았겠지. 그녀의 눈빛은 다시 경찰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언젠가 이 도시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내가 당신을 찾아갈 거야. 그녀의 선전포고의 태석은 오히려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고 있겠어. 그때가 되면 당신이 나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물들일지 한번 겨뤄보는 것도 재미있겠지.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돌아섰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러 갔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악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구원자였고 그녀에게 정의의 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동반자였다. 몇 달 후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팀 사무실. 강지훈 팀장은 새로운 부패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깊어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아침의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딘가에는 또 다른 최민환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싸우는 법을 배웠고 그 어떤 괴물과 마주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이 도시의 정의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도시의 밤을 지배하고 있을 그 남자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도시의 균형을 지키고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의 길은 다시는 교차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같은 하늘 아래 이 도시를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었다.